그 다음에 계급에 자동 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계급부 가산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계급부 면적 곱하기 계급부 가산량.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는 아까 표면화재 같은 경우는 방호구역 최적에 따라서 최적당 약재량이 틀려지지만 이제는 방호구역 최적이 아니고 이 최적당 약재량이 방호 대상물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급 면적은 정해져 있어요. 계급 면적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신부화재일 때는 10kg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계급에 자동 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하러 전력 방출 방식을 쓰겠느냐. 근데 그 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 이하. 미세하니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산된 양이 원래 기본 소화 약재량보다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럼 뭐 하나 많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할 때는 이 약재량보다 여기서 기본 소화 약재량보다 이 약재량이 많으면 전역 방출 방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건은 이 약재량에 비해서 이 약재량이 작아야지만이 적용하는데 그 기준이 아까 실전표 면적의 한 3% 정도, 계급 면적이 3% 이하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의 전표 면적이라는 것은 6면이 되는 거죠. 벽면 4면에다가 위아래, 천정과 바닥면, 즉 6면에 대한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전표 면적의 계급 면적은 3% 이하여야 된다는 거. 그 개념의 원리는 금방 얘기한 대로 정의를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 가시겠죠? 자, 이때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방어구역 최적 나왔어요. 헷갈리지 말고 다 알지만 시험장에서는 항상 끊어서 차근차근 방어구역 최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아까 얘기한 밀폐된 구조물인 경우에는 실제 CO2를 뿌리더라도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밀폐된 구조물의 최적을 뺀 나머지 최적을 실체적으로 보고 그 최적을 방호구역 최적으로 본다. 그래서 그걸 아까 불연재료 또는 뭐 내열성 재료로서 밀폐된 구조물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 끝났으면 얘에 대한 해설인데 신부화재는 방호구역 최적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고 방호 대상물에 따라 틀려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마침 그 표를 보면 설계 농도가 주어져요. 뭐 설계 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방호 대상물에 대해서 나왔죠. 표를 보시면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그다음에 케이블실 이렇게 나왔어요.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및 케이블실. 전기설비는 그 안에 뭐 통신기기실, 전산실, 뭐 전기실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냥 전기설비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통신기기실, 전산실, 전기실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걸 전기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압기기를 제한 전기설비 및 케이블실, 그 다음에 체중이 55m 30 미만인 전기설비, 그 다음에 서구라든가 전자제품 창고, 목재 가공 창고, 박물관, 그 다음에 고무라든가 면허 창고, 모피 창고, 석탄 창고, 집진설비 이렇게 했는데 1.3, 1.6, 2.0, 2.7 잘 알고 계시고 설계 정도는 50, 50, 65, 75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가로넣기도 낼 수 있어요. 이 설계 농도 쪽에서 또는 최적당 약실량도 얼마든지 보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건 나와 저거 나와. 이건 반드시 안 나와.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 외우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다 유압기를 제한 전기설비 및 케이블시, 체중이 55m 30 미만인 전기설비, 서고, 전자제품 창고, 목재 가공 창고, 박물관, 그 다음에 모피 창고, 면허 창고, 집진 설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맨 밑에 있죠. 한번 보세요. 1.3, 1.6, 2.0, 2.7 잘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격증 기사 시험에는 이렇게 면허 창고가 몇이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2.7 이렇게 그런 식으로 딱딱 다 암기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기계 실기 쪽 자격증 기사 기계 실기 쪽에선 이 표가 아예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고 알아서 풀어야 돼요. 오히려 표면화재는 주어져도 얘가 안 주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관리사도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히려 더 섬세하게 다 외우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오히려 이제 표면화제에 관련된 채적당 약제량은 설계 농도가 안 주어졌지만 얘는 주어지죠. 그 대신 안 주어진 대신에 별도의 표가 주어졌고, 표도 웬만하면 외워버리는 게 좋죠. 그걸 알아야 보존계수 개념을 또 논할 수 있는 개념이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참고란 즉 팁을 제가 다 줬어요. 팁을 읽어보니까 읽어보기 전에 나번을 먼저 읽어볼까요? 표 밑에 방어구역의 계급부에 자동 피상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옥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의 계급 면적 1m 제곱당 10kg을 가산하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계급 면적은 방어구역 전체 표면적의 약 3%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란에 즉 팁란에 보면 그런 말이 쭉 나옵니다. 뭐 제가 아까 해설했던 게 정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신부화재에서는 이 계급부에 대한 개념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설계 농도 유지 시간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쇼킹 타임이라고 하죠. 쇼킹 타임 또는 영어로 뭐라고 홀딩 타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을 잠깐 볼게요. 같이 공부해 줘야 되는 게 설계.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첫 번째 방어구역 최적에 대한 정확한 정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최적당 약제량 반드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정리를 이렇게 아까는 제가 이제 말로 했지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계급부 가산량 해야 되겠죠. 가산량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해주고, 이 최적당 약제량 계산할 때는 뭐에 따라 틀린다? 방어 대상물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그죠? 방어 대상물 쪽하고 틀려지고, 또 하나 그 표에 주어진 설계 농도 50, 50, 65, 70 이것도 75 그거 다 암기해 주십시오. 설계 농도 다 암기해 주시고. 그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신부화재 쪽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신부화재 쪽에서 논하는 게 우리가 설계 농도 유지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라고 하고, 이건 분명히 관련돼 다 출제가 됐던 것들일 겁니다. 기사에는 이미 다 출제가 됐어요. 그죠? 쇼킹 타임. 그죠? 쇼킹 타임이 있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다른 말로 여기서 홀딩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홀딩 타임이라고 해서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설계 농도 예를 들어서 50%를 정해서 쫙 뿌렸어요, 이 방에. 그렇게 되면 이 방 안에 공기 중에 약 CO2가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거풀꽃이 먼저 꺼져요. 그죠? 연료 표면에 어떤 거풀꽃이 먼저 꺼집니다. 근데 이제 주로 A급 개념이다 보니까 속불꽃까지 잡기 위해서는 보통 CO2는 NFPA 기준에서 약 20분 동안 그 설계 농도를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 돼. 그렇지 않고 거풀꽃 꺼졌네, 다 끈 것 같아. 그리고 문 딱 열어보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농도를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지만이 속불꽃을 잡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뭐야? 설계 농도 유지 시간 또는 쇼킹 타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론으로 갈수록 그 시간이 더 길어져요. 왜냐하면 하론의 주 개념은 지식 개념보다는 부촉매 개념이다 보니까 즉 거풀꽃은 잘 거예요. 근데 이제 CO2보다는 냉각이나 지식에서는 좀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속불꽃을 잡기 위한 조건은 지식과 냉각 개념이거든요. 거풀꽃은 빨리 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재발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죠. A급은. 그런 개념에서 NFPA 기준을 보면 얘가 20분이면 하루는 30분 정도의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화력은 거풀꽃이 월등히 뛰어나도 속불꽃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란에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뭘로 가야 되냐면 국소 방출 방식으로 해야 돼.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하론이든 CO2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다음에 외워줘야지 되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영상에 비해서는, 다른 강의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섬세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초를 잘 닦아두시면 100% 실기, 설계 시공의 50%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필기하시면서 이거는 실기에도 나올 수 있어. 따로 정리해 놓으시고, 이것도 실기에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마음 먹고 공부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지 눈으로 봐서는 잘 문제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다가 또는 동영상 듣다가 이거 나올 만하네 체크해 놓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강사를 믿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것도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서 방출 방식 들어가 볼게요. 뭐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출제가 당연히 됐겠죠, 전부 다. 자, 국서 방출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위험물 쪽에서는 그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가해물 쪽에서만 논하고 있거든요. 특수가해물 쪽에서만. 근데 특수가해물만 논하면 안 돼요. 사실은 유류화재 개념도 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저쪽으로 몰아버리죠. 저 위험물 세부 기준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어쨌든 주어지는 내용을 보시고 하되 거기서 말을 따오면 평면화재와 화재 개념이 평면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인면화재로 나눠져요. 제가 보기에는 얘부터 먼저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평면화재냐 인면화재냐 이런 개념이 먼저가 아니냐. 그러면 평면화재는 보통 뭐야 어떻지 이런 말이 있죠. 윤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거나 연소면이 한정돼 있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이제 화재 시 좀 더 위험성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것들 그죠. 윤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한다는 건 폭발의 우려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고 연소면이 한정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화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평면화재라고 하고 밀폐된 용기에 저장하거나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있고 연소면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인면화재로 넘어가셔야 되지 않나. 국가화재안전규칙에는 평면 인면화재란 말이 없지만 위험물 세부안전규칙에는 이런 용어도 쓰고 있기 때문에 도용을 한 것뿐입니다. 맞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화재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둘 다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안전율이 고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죠. 고압식일 때는 그 계산된 약재량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약재량을 산출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약재량 산출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고 거기다가 다시 뭐가 돼야 돼?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그다음에 이거부터